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매주 수요일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교학사 엉터리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박한용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요. 역사교과서, 네. 엉터리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따져주는 프로그램은 박한용의 생활현대사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하나요? 해야죠. 네, 한 번만에 되겠어요. 네. 대한민국의 나쁜 역사 그 자체인데. 단단히 지금 벼르고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근데요, 이걸 참 들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듣고 있으면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네. 혈압이 오른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생을 한국사로 하지 말고 울분 한국사로 하시든지. 왜 우리 역사는 웃으면서 배울 수 없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역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허접 쓰레기들이 나와가지고, 역사의 멀쩡한 사실들을 뒤집어 놓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 자체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학사갈이라고 하면서 독재와 친일 이런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지금 마구잡이로 막 쓰레기 뒤지듯이 끄집어내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결국은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군요. 그렇죠. 사람 중에서도 잡놈. 저는 욕을 좀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아니 근데 욕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점잖게 하시네요, 실장님. 명자의 정명사상이라고 있어요. 네. 바를 정자 이름 명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방송 순화하고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방송 순화하고 조금 다르네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이름을 붙인 거지 욕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사실 10월은 유달리 역사적 사건이 많지만 아무래도 1972년 10월 17일 이른바 10월 유신 단행으로 독재자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꾀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79년이죠. 10월 26일 신복인 차지철 경호실장과 함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된 날이고요. 그렇죠. 11.6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신의 시작과 끝이 맞물린 달이 10월입니다. 그 당시 그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이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 맞는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가 지난주군요.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34주기 쉽게 말해 아버지의 사망일 제삿날이었잖아요. 여기저기서 추도식 거행되면서 심지어 유신이 좋았다는 찬양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 고사성어로 점익가경, 목불인견 이렇게 하고 해요. 보니까 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 손병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죠. 추도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죠. 보도도 다 돼서 아실 겁니다만은 그 내용이 아주 의미가 심장해요. 이게 교과서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에요. 최근 국가 반란 음모를 꾸민 종북 좌파 세력이 적발됐다. 이들을 척결하려는 공권력 집행을 두고 유신 회긴이 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반이 나온다.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 무지한 인간들의 생태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 완성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 제가 이걸 듣고서는 저는 유신을 겪었지 않습니까? 유신 때 박정희 뭐냐면 담화문 같아요. 박정희가 다시 살아온 듯한. 세상에
이 공권력의 지평을 두고 유신 해결했지만 이들이 법도 무시하고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걸 망발이라고 얘기하질 않나. 네. 또 심지어는 간첩이 날뛰는 생각보다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다. 아, 이게 협박이죠. 예. 이게 박정희 항상 쓰던 수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지한 인간들이하고 또 조국 근대화 완성.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거 다시 또 부르짖는 거예요. 새마을운동도 다시 나오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예, 사실은요. 손병두 이사장이 이전에 숙명여대 총장을 잠깐 했었고요. 아, 그랬군요. 예, 그 전에 서강대 총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예, 관계가 있었어요? 예, 제가 저희 모교 총장님이셨는데 예, 굉장히 부끄럽고 속상하고 예, 사실 대학 총장 괜찮아요. 저도 이명박이 나왔어요. 우리 학교. 그럼 어디 가서 위로하죠. 어디 가서 학교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 안 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죠. 아하, 이거 더하네. 더하다고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게 방송 진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예. 정말 이 총장 참 아무나 하는가 봅니다.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총장이라면 인격하고 학문이 겸비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출세하고 결합되는 것 같아요. 예. 오죽하면 그 대학 학생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장이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딸 같은 세대 학생들에게 충고 듣고 야단 맞아야 되는 이게 지금 세상이 제정상이 아니죠. 예. 민망합니다. 예,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림자가 아니고 정말 학생들의 분노가. 스승이 아니니까. 예, 스승 아닙니다. 네. 예. 박정희 생가가 있는 구미에서도 한마디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조선 왕조예요. 제가 볼 때. 인식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전위원회 주최해서 추도식을 했잖아요. 이때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이 아예 아버지 대통령 각하를 불렀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왕위 계승식 선언한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요? 예. 이게 두 군데서 듣는 거예요. 하나는 조선 왕조 때 듣고. 네. 하나는 북쪽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대통령 각하, 어버이 수령 동지 이런 말 떠올리면서 이거 종북입니다. 실제 이건 종북입니다. 북한 따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 따라하기죠. 네.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조선 왕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헌법과 국민을 주권 재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과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 숭배라고 그걸 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이라서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이 독재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1인이 다 개개인의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조시대 사람입니다, 이건. 이게 현재 새누리당 어느 수준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아마 사실은요,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 얘기만 딱 들었을 때는요, 설마, 뭔가 과장됐겠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요즘 나오는 것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It's unbelievable.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예, 오늘 교학사 엉터리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가 독재자 박정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엉터리 교과서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서 엉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많이 나오는데 역사는 돌긴 도는데 더럽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교과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아무래도 이 독재자 박정희를 얘기하려면 그의 젊은 날 또 과거 일제 때 만주국 장교를 했다든지 또는 해방 후에 남노당 비밀당원이었다든지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남은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로 다 확인이 된 부분이니까요. 예.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1시간은 부족하고. 네. 이건 2-3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이건 청취자분들과 약속된 교과서와 관련해서 5.16과 유신 얘기 그것도 교과서만 관련해서만 오늘은 얘기하고 다음에 한번 박정희 특집을 다룰 때 좀 한번 심층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나요? 성공한 쿠데타는 네. 이제 뭐냐면 쉽게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사실은 역사적인 심판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그 쿠데타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처벌받았어요. 네. 예. 다른 나라도. 자, 그렇다면 5.16 쿠데타입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결국 5.16을 이야기하려면 4.19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4.19 혁명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 4.19에서 1961년 5.16까지 어떻게 가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럼 4.19는 또 어떻게 일어났냐면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맞습니다. 예. 3.15 부정선거부터 4.19 혁명 그리고 5.16 반동 쿠데타로 이어진 이 과정 자체를 어떻게 소설하고 있느냐를 보면 자연히 이들이 5.16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교학서가 교과서 나부랭이라고 하는데 이 3.15 부정선거하고 4.19 혁명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의문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교학사 323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야당은 선거 무효를 선언했고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4월 11일에는 시위로 숨진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바다에서 인양되었고 또다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예, 지금 얼핏 들을 때는 별로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의 눈에 보면 이것은 사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지금 그냥 들으면 그래 이기붕이 뭐 그때 부통령이 아니었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23쪽에 나오는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게 3.15 부정선거라 그랬죠. 네. 이거 틀린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예. 뭐 당시에 이기붕이 부통령인 건 맞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이 묶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통령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과 이기붕을 뽑기 이제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싹 이승만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 빼놨단 말이죠. 그리고 3.15 부정선거하면 학생들한테 뭐냐, 이승만은 죄가 없어요. 부정선거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통령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라고 해놨으니까. 예. 이건 되게 교묘한데요. 네. 예. 그에 보면 이제 그럼 한마디로 부정선거 책임을 자유당, 특히 이기붕의 책임을 몽땅 덮어씌우기 수법이죠. 예. 이번에 보면 그 대통령 선거도 전 정권 책임져서 덮어씌우기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사실 그 이기붕은 그 미국 위에서 유학을 갔던 엘리트입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일제 말기에 이제 아시죠? 그 기생집 명월관. 그래서 매니저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냐면 그 이승만한테 발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기붕은 집사형 꼬붕이에요. 이승만의. 그 집사 스타일입니다. 네, 명월관 관리인 매니저처럼. 근데 사실 뭐 이 당시에 야당 후보는 조병옥 박사잖아요. 네. 조병옥 후보가 급서했어요. 대통령 후보에서.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 이승만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부통령 선거에서 기필코 야당의 장면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이김을 당선시키기에 부정선거 했으니까 이승만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부정선거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졌고 동반 당선이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뭐냐. 이승만은 관계없다.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총을 쏘게 한 것도 이기붕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부정선거도 관계없고 발포 사건도 관계없이 억울하다라고 몰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승만에서 독립운동을 뻥튀기 했잖아요. 네네. 이제 이승만이 죄진 것은 전부 다 없는 걸로 지금 처리하는 작업을 들어가고 있죠. 아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결국 4.19로 이승만을 하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왜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이건 마치 왜 광주 5.18 민주항쟁 때요. 네. 발포 책임자에서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꼬리떼기 한 거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차떼기, 꼬리떼기 이게 한국의 수구 정당의 주특기죠. 그분들 요즘도 그런 짓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알다시피 4.19 구호가 뭡니까? 부정선거 다시 하라해서 나중에 자유당 타도 이승만 하야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이승만을 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이승만 하야를 요구하면서 그 시위대가 경무대로 돌진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청와대죠. 그러다 총 맞은 거예요. 경찰이 쏜 총에. 근데 왜 이승만에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면 지나가던 개가 진짜 똥을 살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있었죠? 그 밑에 네네.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월 11일에는 시위로 숨진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바다에서 인양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예,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누군지가 안 나와요. 근데요, 이때 김주열의 시체가요, 사실,
마산에서 시위를 크게 촉발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렇죠. 사체의 상황이었습니다. 누나의 네. 최호텔에 박힌 채였죠. 부산 앞바다에 마산 앞바다에 떴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역사 축소예요. 사실 축소입니다. 그 범죄 사실의 가해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주열의 경우는 경찰의 최루탄에 비참하게 숨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다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이 사건은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당시 뭐냐 김주열의 어머니는 주열해서 마산시장부터 다 돌아다녔어요. 이 참혹한 시체가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다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예승만 하야까지 끌어낸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위로 숨진 학생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져 죽었는지 심장마비인지 경찰이 전혀 안 나오죠. 경찰이라는 가해 책임을 감추고 있죠. 여기 좀 있으면 또 이제 경찰이 또 한번 장난칩니다. 좀 있으면 이 교과서가 경찰을 두고서. 심지어 교복을 입은 채였는데. 그렇죠. 예, 참. 또 그다음에 정치 깡패의 4.18 고대생 습격 사건이 나오네요. 네, 그거 한번 보시죠. 그 정치 깡패들에 의한 폭행 사고가 일어났다. 자, 이거는 왜 틀린 겁니까? 폭행 사고란 게 뭡니까? 정치 깡패들에 의한 폭행 사고라는 건 사고는 우발적이라는 얘기예요. 사고. 예. 그렇죠? 예, 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네. 얘기할 때. 예. 왜곡이죠.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신도환이라고 했어요. 네. 나중에 이제 가짜 야당 뭐 이렇게 또 해먹은 사람인데 신도환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그때는 대학생들도 한 주먹 안 하면 안 됐어요. 이 신도환이라는 사람이 방공 청년 단원들을 이제 신도환을 중심으로 방공 청년 단원들이 있어요. 이들이 뭐냐면 고대생 습격한 거예요. 물론 이 방공 청년단이 다 깡패들이죠. 그래서 이게 재판까지 나갔어요. 재판에서. 네. 밝혀졌어요. 그래서 계획적이었단 말이에요. 즉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원래 신임시장 한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해가지고 이제 수건을 나눠준 거예요. 이건 조금 좋은 이야기네. 고대 욕 먹다가. 예. 수건이 뭐냐. 그래서 데모할 때 닦는 머리에. 머리에다 띠두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가지고 안암동 지나가지고 옛날 국회의사당 지금의 이제 서울시의 별관이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동대문 쪽으로 갈 때 그 동대문 누구예요? 동대문 사단 이정재. 일본식으로 나발이잖아요. 네. 거기에 있었던 뭐냐면 그 방공청년단. 결국 유지광의 부하이기도 해요. 그 이정재의 신복인 유지광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들이 뭐냐면 기습해서 습격을 한 거예요. 습격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도 습격한 사건이에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위를 끝내고 정말 무장 해제된 상태 그냥 돌아가는 뭐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무슨 무기를 쓴 것도 아니거니와 그냥 정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책은 뭘 보고 썼느냐? 네. 바로 이때 이정재의 핵심 신복이자 정치 주목 유지광의 회고록이 있어요. 대명이라고. 네. 거기 보게 되면 자기 부하들이 우연히 술 먹다가 대학생들이 지나가니까 안 입고 와서 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맞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쉽게 말하면 우연히 술 먹다가 때리다가 도로 맞았다라는 이런 가해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정작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그 엄연한 결과들은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뭐죠? 폭행 사고란 말이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오도된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범죄였고 재판에서 이미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예. 더 웃긴 것은 이 이승만의 하야 담화문이에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피로서 죽었을 때 이승만이 이제 할 수 없이 쫓겨나게 됐을 때 나온 담화문인데 어떻게 인용했나 보죠. 인용된 부분이에요. 네. 328쪽의 내용입니다. 탐구활동, 북한의 위협과 한국 정치의 변화 중에서 자료 1, 이승만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1960년 4월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당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토론 문제. 자료 1에서 하야를 결정하면서 무엇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지 생각해보자. 예, 우리 문화원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어요? 조금. 많이 잘했다는 뜻으로 드리는 얘기는 하고 조금이나 말이 왜 많이란 말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 지문을 내고서 시험 문제를 낸 거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쫓겨가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지금 부탁한다. 국민들한테 지금 무슨 낯짝이 또 부탁을 합니까? 당부를 하겠대요. 지금 독재에서 부정선거에서 하고 사람 죽여놓고서 도망가는 주제에 국민들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이 말 자체가 가지고 교만한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북한의 호시탐탐 노련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라고 했다 얘기고 이승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안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보, 나라의 안위. 대통령은 하야하면서까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안위였다. 그렇죠. 훌륭한 대통령. 이게 살인마 이승만에 대한 교과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4.19를 가르치면서. 다시 말하면 4월 혁명 때 자유의 종을 난타라든지 수많은 선언문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도 없이 오히려 살인마 이승만이 도망가면서 발표한 담화문을 하면서 뭐죠? 이 노 대통령께서는 아까 우리 앞에 봤죠? 부정선거에도 관계없고 학생들 발표에 사건에도 관계없고 사면집을 주고 지금은 하야하는 게 억울하게 하야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도 없는데 쫓겨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도 없이 자기가 하야하면서도 무슨 말이야? 학생이 죽었으니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뜻이에요. 그 도덕적인 대통령이 돼버려요. 졸지의 살인마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멀리 하와이까지 다시 가시면서도 이 나라 안보만 걱정하는 노애국자였다. 이런 사기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당시에 이 4.19 혁명에 가담했던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은 연배가 만약에 비슷하시다면 그 당시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셨던 분이실까? 전혀 그 4.19 혁명에 가담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가담도 안 했겠지만 네. 이건 뇌의 문제예요. 뇌의 회로가 잘못됐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데 아까 일관되긴 일관되죠. 굉장히 일관성 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해서 살인마가 국민을 걱정하고 떠났다는 식으로 이런 하야문을 싣고서 학생들에게 이승만의 관심사 뭐냐? 그래도 떠나시면서도 하와이까지 멀리 가면서 지가 하와이까지 가면서 무슨 안보 걱정할 처지에 쫓겨난 주제에 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교묘하게 지멋대로 짜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 4.19에서 5.16으로 넘어가는 대목도 역시 안보나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16 군사정변과 반공체제의 확립이라는 부분입니다. 324쪽에 제2공화국의 위기와 5.16 군사정변. 김일성이 1960년 8월에 남북 연방제를 제안하는 등 은밀한 적화를 기도했다. 324쪽 장면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군비 축소를 약속하고 사회적으로 치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4,500여 명의 경찰을 해고하고 경찰력의 대부분을 타지로 전출시키는 등 경찰의 치안 능력을 약화시켜 혼란을 자초하였다. 예, 이것이 5.16 군사정변의 원인 겸 배경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5.16 쿠데타는 왜 일어나는가? 장면 정부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장면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에. 네. 장면 정부의 무능 때문에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얘기한다면 앞으로도 무능하면 쿠데타다 이렇게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무능하다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면 군사 쿠데타 정당화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죠? 헌법도 없어요. 이따위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근데요, 이 부분 있잖아요. 왜 김일성이 1960년 8월에 남북 연방제를 제안하는 등 은밀한 적화를 기도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도 몰라요. 도대체 공식적으로 남북 연방제를 제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무슨 은밀한 적화란 말이 뭡니까? 무슨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한번 보셨어요? 완전 만화하고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패러디한 것 같아요. 그분들 그때 그 영화 보셨나 봅니다. 예. 예. 아니, 60년 8월에 남북 연방제를 제안했으면 이 연방제가 어떤 내용이길래 적화인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은밀한 적화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거 원래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못 쓰죠. 은밀한 적화 밑줄 긋고서 이것이 뭘까요?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출제자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몰라. 예. 이명희만 아나? 권희영만 아나? 저들도 몰라. 네, 내가 볼 때는. 예. 그냥 오직 알아. 만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만 알고 있어요. 네. 아까요, 김주열 학생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경찰이 피해자로 둔갑을 한다. 이 네.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 네. 여기 4.19 원인으로 사회적으로 치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4,500여 명의 경찰을 해고하고 경찰력의 대부분을 타지로 전출시키는 등 경찰의 치안 능력을 약화시켜 혼란을 자초하였다. 이렇게 해서 경찰을 축소해서 치안 약화, 혼란, 정말 탁탁탁 맞아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또 사기예요. 근데 요 앞에 잠깐 군비 축소를 약속하고 오란 말이 있어요. 군비 축소를 예. 군비도 축소하고 경찰도 했다. 4,500명을 해고할 정도로. 자, 그럼 이제 구조가 잡히자. 앞에서 이승만이 쫓겨나는 주제도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은밀한 적화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4.19 이후에. 근데 장면 정부는 군비도 축소하고 경찰도 축소하는 바람에 혼란을 자초했다고 그랬어요. 장면 정부가 잘못했네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근데 이게 내용이 안 그래요. 왜요? 자, 봅시다. 이 군비 축소를 약속했던데 이 말은 어떻게 됐냐 이런 거예요. 이승만 정권에 한 게 없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니었습니까? 진짜로 민생고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 정부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그 종잣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6.25 이후에 뭐냐면 이제 군이 비대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방비를 축소해가지고 그걸 경제 개발 자금으로 돌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혼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하면 비대해진 국방비 예산을 줄여서 경제개발, 박정희가 좋아하는 거 조국 근대화 경제개발 5년 계획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갑자기 4.19의 원인화 되게 이상하게 무능으로 넣어버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치적으로 경제개발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장면 정부가 먼저 시도를 했던 거고 그때 세워졌던 계획이죠. 예. 근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은 그래서 박정희 군인이 뭐 합니까? 경제개발. 바로 장면 정부에서 입안했던 그 경제개발 계획 그걸 그대로 자기들이 가져온 거예요. 차이가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장면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이에요. 그런데 박정희는 대기업. 네. 키웠죠 일부러. 네, 우리는 대기업 무서워서 온 국민이 대기업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네. 삼성 망하면 어떻게 할까 반다수를 걷자는 이상한 나라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까 경찰 문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또 따져봐야 돼요. 지금 그 당시 경찰은 뭡니까? 민중의 몽둥이라고 불렀어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알다시피 깡패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4.19 때 대마하고 발포하고 총으로 죽인 장군인들 아니에요. 저희가 좀 전에요. 밀양 송전탑 이야기 하는데 예. 경찰 그쪽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민중의 지팡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옛날 경찰 간부가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한 30년 전에. 경찰의 마크가 왜 독수리인지 아니? 그랬대요. 부하 직원한테. 이건 뭐 야담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그거는 독수리처럼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살라는 짓이다. 자조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경찰 요즘 이제 경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때마다 경찰은 아주 그 원성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공포의 대상 아니었을까요? 네. 그럼 잘 보십시오. 이승만 정권은 깡패하고 경찰 두 개로 버틴 정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군인은 총 발포 안 했잖아요. 명령 거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되었고 민중의 몽둥이였단 말이죠. 그 4월 혁명을 불러일으킨 3.15 부정선거 때도 바로 이들이 핵심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경찰이 김주희를 죽이고 또 시민들에게 발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너무 의용화되고 권력화되고 그다음에 민심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경찰 중립화를 하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래서 비대진 경찰들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고 권한을 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경찰을 지금 뭐냐면 피해자로 지금 몰고 있죠. 그래서 군사 쿠데타를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경찰을 축소해서 쿠데타 일으킨다 말이 됩니까? 사실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앞뒤가 안 맞고. 네. 그 왜 3.15 부정선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경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과거에 뭐냐면 권력자들이나 독재자들이 국가기구 특히 공안기구들 경찰이라든지 또 군이라든지 이런 정보기관들이 이걸 이용해서 부정선거에 앞장섰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냐면 그 민심이 떠나고 결국은 독재자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교과서는 과거 역사와 실제 경찰이 권력에 개입했을 때 어떻게 몰락했는가를 가르쳐야만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겠죠.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설사 아픈 역사일지라도. 예. 예. 지금 이거 보면 경찰 해고하고 경찰을 타지로 전출시켰다. 이것이 쿠데타 일으키는 이유가 됩니까? 이거 이상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요 바로 이어가지고요. 5.16 쿠데타까지 정당한 것처럼 쓰고 있는데, 반공 정책과 경제 성장이란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네, 그까진 맞죠. 예.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 네.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목 잘 보세요. 5.16 쿠데타를 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딱 한 게 반공과 경제성장. 지금 현재 이 교과서는 잘 보면 반공 교과서와 같지 않습니까? 안보 네. 얘기밖에 없잖아요. 네. 모든 걸 안보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근데 5.16 군사 쿠데타를 지금 비하하는데 이거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그러나 바트, 그 유명한 그러나 하면서 뭐예요? 반공관계, 반공을 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자유우방과 유대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마치 반공 이데올로기가 모든 거에 있어서 면죄부가 되는 양. 예. 그런데 뭐냐면 대통령 윤보선에게가 쿠데타를 인정했다는 게 그거잖아요. 얼것이 왔구나 하는데 윤보선 본인은 그랬어요. 이건 나 쿠데타 인정한 게 아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이 사람이 윤보선도 그때 좀 사실은 좀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배제돼 있었어요. 장면 총리에 의해서. 네.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푸념이에요. 푸념 같은 말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윤보선이 쿠데타 인정했다는 식으로만 몰아붙이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서 권력을 다 잡은 다음에 윤보선가 나서 배짱도 없으니까 나중엔 박쥐를 계속 하고 싸웠지만 뭐 겸용해서 어쩌겠어요. 육사생도도 지지했다. 이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사안 아니에요? 육사생도들이. 네. 그때 육사생도 지지실을 누가 조직했어요? 그 전두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딱딱딱 떨어지죠. 어디 육사생도들 뭐예요? 명예 시스템이에요.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 예, 육사생도들 엘리트 아닌가요? 그때 엘리트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왜냐 가난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네. 육군 사관학교 같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육사생들은 굉장히 엘리트고 정예 요원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전두환이 육사생들의 지지를 앞장서서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예, 갑자기 육사가 맛이 갔다 봐야죠. 예. 육사 전통 자체가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라든지 또는 만주국 장교 출신들, 괴뢰국 출신들 아니에요. 일본에. 이러니까 그 정신교육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어린 학생들이 요즘 말 옛날 말로 머리에 소똥도 안 벗기지 어린 것들 아니에요. 육사생들이. 이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쿠데타를 지지한다고 그것이 가도행진해요. 이미 그때부터 뭐죠? 육사생들은 정치적인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생각 없이. 예. 예. 실제 근데 한용원이라는 분의 증언을 들으면 그분이 그 당시 육사생도였는데. 네. 반대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때 그걸 가둬놨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보도도 됐었죠. 올해. 야. 작년에. 그러니까 이건 뭐죠? 육사생도들에서도 일부는 진짜로 지키려고 했어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반대하는 생도들은 다 가둬놓고. 그러나서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육사생도도 지지 시위를 했다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5.16 쿠데타를 그 당시 인정했다는 하여튼 여론의 하나로 넣었다는 게 완전 사기죠. 하면 안 되죠.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라고 했죠. 네. 전혀 아니었시다. 그것도 아니죠.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처음에는 당황했죠.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박정희 그룹이나 김종필 그룹들이 쿠데타 일으킬 거라는 걸 여러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그래서 장면 정부가 박정희, 김종필 등을 전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쉽게 말하면 무장력 못 가지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래서 박정희하고 김종필 세력이 날짜를 땡겨서 5월 16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미국은 쿠데타 발생했을 때 미 8군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주미 대리대사. 이들은 쿠데타 진압을 시도합니다. 쿠데타 진압을 시도하기 위해서 계속 장면 총리를 찾잖아요. 그때 장면 총리는 갈멜 수녀원에 있었잖아요. 수도원에.
그런 바람에 초등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면 이 미국이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쿠데타를 진압한 건 미8군하고 그다음에 주미 대리대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해 타산을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지지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뭐 반공과 동맹국의 유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쿠데타 해도 되는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악마의 교과서예요. 도대체가 쿠데타를 찬양하는 교과서가 이게 버젓하게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서로서 쓰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진짜 5.16 쿠데타의 본질은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뭐 얘도 인정하고 쟤도 인정했으니까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이건 비겁한 교과서예요. 쉽게 하면 쟤도 맞다고 했어요. 얘도 맞다고 했어요. 쟤도 저희 편이에요. 얘도 네. 우리 편이었어요.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더 비겁하고 치사한 꼼수가 있어요. 5.16 쿠데타 직후에 발표한 이른바 혁명 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6가지 공약을 내세워요, 박정희가. 근데 엉터리 교과서에는 혁명 공약 5개밖에 없는데 뭐가 빠졌죠? 예, 이 교과서를 보시면 328쪽이잖아요. 네네. 보게 되면 5.16 혁명 공약, 여기서 또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는 말 자체가 이제 고유명사로 치면 뭐 혁명이란 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박정희가 붙인 용어니까. 첫째, 반공을 국시로 한다. 둘째, 유엔 헌장에 중시하고 우방과 유대 강화한다. 셋째,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 그다음에 넷째, 뭐 민생고를 해결한다. 다섯째, 그다음에 반공에 공산주의 해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한다. 5개까지 넣었어요. 네. 근데 6개가 빠졌어요. 그 6개가 뭔지 제가 표시해놨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6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해가시죠? 지금 박쥐는 그 당시에 쿠데타 했을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혁명을 했지만 일단 과업이 성취되면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민정 이양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요 부분에는 어겼잖아 박정희가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요. 그 당시에 장준하 선생도 처음에는 비판을 하다가 네. 과도기적으로 자기네가 정권을 하고 민정 이양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한번 기다려보자고 했죠.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믿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네요. 빠뜨린 게 아니고 뺐죠. 의도적으로. 네. 저는 아직도 참 선하게 보고 있나 봐요. 뭐 착하신 분이니까. 아니. 인간사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국 수구 세력들하고 네. 우리 민주 세력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가 이걸 어김으로써 사실은 정치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권력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불리하잖아요. 얘도 뭐 그냥 빼버리면 불리하면 빼. 그 뭐 학생들이 볼 때 혁명 공약이 5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6개인데. 코미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버리게 되면요. 나중에 박정희가 집권한 게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정도는 뭐죠? 거의 조작극 아니에요? 이건 사기친 겁니다. 예. 이건 정말 마치 이명박 같이 사기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기의 달인. MB 먹고. 제일 크게 사기치신 분이죠, 그분은. 예. 근데 사실 MB가 사기를 쳐서도 사기를 친 이유는 대한민국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기를 친 거고 박씨는 몽땅 대한민국이 자기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원한 것은 무엇인데 가질 수 있었어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박정희 특집 다룰 때 그 뭐냐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무한 권력이 뭔가. 무한 도전이 아닌 무한 권력이라는 것을 박정희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이요.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예. 우리가 다음에 한번 이제 박정희 무한 권력을 향한 질주 한번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아버지 밑에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 현 박근혜 대통령도 그 생각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새마을 운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 운동. 예. 이번 교과서에서는 박정희의 트레이드 마크, 그 다음에 박근혜에게까지 지금 뭐냐면 전 세계를 새마을 운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의 새마을 운동화. 그 새마을 운동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죠. 네. 박정희 정부는 빈곤과 정체에서 잠자고 있는 농촌을 깨워 일으키지 않으면 한국의 근대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생활 환경은 짧은 기간에 몰라보게 개선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소득 증대 사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운동입니다. 굉장히 길죠? 예, 길기도 하고요. 네. 박쥐가 잘한 거 길게 써요. 근데 잘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잘했다고 이제 길게 썼는데, 제가 이걸 딱 여기다 눈을 조금 의심했어요. 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럼 이런 얘기,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딱 외워요. 5천년 동안 오로지 가난성에만 살던 농촌. 그 다음에 오로지 하늘만을 탓하면서 가뭄이 들어도 하늘만 탓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빈곤으로 이어지던 5천년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근면자조 협정이라는 정신을 가지고서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새마을 운동을 고치함으로써 5천년 만에 처음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도 하면 된다고 해서 농촌을 빈곤해서 이제 소득 증대해서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요. 실장님이 뭔가를 보고 읽으신 게 아니고요. 외운 거를 그대로 달달달달.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가슴만 치던 농민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돼 하니까 yes I can do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농민에게 심어준 위대한 정신기억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소득이 증대했고 세계사적으로 성공적인 농촌 개혁운동이었다. 요즘 또 하나 더 나와요. 갑자기 풀뿌리 민주주의에 또 출발이 됐다고 박정희 기념관에 떡하니 써놨어요. 풀뿌리 민주주의요? 풀뿌리 독재지 그게 무슨. 예.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의 선구라고 하는 해계망천 주장까지 나오는데 아직 그까지 못 보고 이들은 옛날 전형적인 이건 정부 홍보 문항 같아요. 이 내용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달달 외우고 계신 거 보니까 역시 실장님은 머리가 좋은 게 분명합니다. 나도 조금. 사실 그건 아니고요. 네. 이 반복이 한 세뇌예요. 이 조기 세뇌가 얼마나 무슨지 그 휴증을 아직도 저는 지우고 싶은데 못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라면서요. 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국민교육헌장 할 때 제가 1학년 때 나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교육헌장. 예, 그때 조기 세뇌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고 없이. 하여튼 저는 이 나이에 50살이 넘었는데 이 나이 잊고 싶은데도 못 잊게 만든 게 박정희하고 그 일당들이에요. 이들이 날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난 리셋하고 싶어요, 솔직히, 머리를. 찌꺼기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조기 교육이요, 결코 좋은 게 아니네요. 네. 참 무서운 건데. 그렇죠. 예, 근데요, 저희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도 배운 것도 있고, 새마을 운동 덕분에 농촌이 잘 살게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아니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다른 7점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우리 7점 교과서 한번 좀 보시죠.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거기? 네. 대한교과서. 대한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되네요. 새마을 운동이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 예, 자, 체제 유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금성출판사는요.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고. 예, 이 부분은 뭐냐면 관주도였고 일방적 지시였어요. 농민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계속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부가 농촌사회를 통제하고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 측면도 있었다.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72년대 유신체제를 하면서 새마을 운동은 유신의 도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신과 새마을을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새마을 연수원에서 유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정치 교육을. 그리고 천재 교육은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농촌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데 치중하였으며. 네,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요거는 근거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천재 교육에서는 실질적인 소득 수준 높이기보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드려야 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는 데 치중했게 마을 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실제 이것은 소득 증대가 아니잖아요. 겉보기잖아요. 겉보기. 겉으로 볼 땐 생활 환경은 되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주변 마을들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야 되고. 지붕. 네, 지붕 딱 없애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 새마을 됐다고 봐야 되니까 전시효과. 이게 심했단 말이죠. 그 유명한 이문구 선생의 소설 의학시에 우는 사연이라는 게 바로 새마을 운동 시기를 다룬 거예요. 얼마나 말씀 계속 하시죠. 예. 그리고 정권의 지지 기반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예. 자, 아까 우리 교학사 응태라고 비교해 보시죠. 교학사는 그냥 정부 대변 의용 방송 그대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치 새마을운동 대변자가 쓴 글 같잖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는 다 그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겁니까? 뭐 새마을운동 제가 아무래도 한번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다룰 게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또 이제 나 미치겠어요. 정말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뭐냐면 로댕을 오뎅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그 뭐죠. 외형상 농촌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마을길도 없애고 초가집도 없앴잖아요. 넓히고 마을길을 없앤 게 아니라 넓히고 세멘트로 초가집 없앴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또 소득증대 사업 같은 전개되기도 하고 정부 지원도 있었어요.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이 바보겠습니까? 그 농민들도 이걸 계획해서 좀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먼저 중요한 결과지 않습니까? 네, 결과. 자, 결과. 예, 그럼 소득 증대를 했다는데 실제로 뭐냐면 정부에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줬어요. 예, 정부 기관에서. 그때 문공부인가 그럴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인가 80년인가 79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딱 10년치, 10년치를 소득을 조사했어요. 근데 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아, 많이 증가했네요. 예, 그런데 빚이 21배였어요. 부채가. 네, 잠깐만요. 실장님 네. 정확하게요. 잠깐만. 소득이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같은 시기에 농가 부채가 네. 몇 배요? 21배. 21배가 증가했다고요? 예. 에이. 뭐 부채도 자산이니까 재산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늘 79년도 제가 대학 들어왔을 때 늘 심해졌다는 게 농가 부채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 79년도인가 80년에 연간 농가 부채가 4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큰 거죠. 농촌에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400만 원 정도면. 저희는 농가 부채에 대한 얘기를 못 듣고요. 소득 증대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증대되었다 고 하는데 빚이 왜 늘어났을까? 네. 그러면 잘 살게 된 거예요? 못 살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후퇴한 거죠. 삶의 질이 확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럼 봅시다. 이 시기에 농촌 인구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새마을운동이 끝나고 나서. 농촌 인구요? 예. 줄지 않았나요? 줄었죠. 예, 다들 도시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유명한 게 이촌향도. 우리 예. 때는 향도 이촌이라고 불렀어요. 예. 쉽게 말하면 농촌 탈출이 났어요. 왜 새마을을 두고 가냐고 서울로. 잘 사는데 왜 새마을 안 하고 새마을이 되는데 왜 서울로 옵니까? 아, 그러네요. 예, 물론 이게 뭐 고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도시 이동은 자본주의화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런 문제 아니에요. 새마을에 정착이 안 됐잖아요. 농민들이. 또 이농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새마을 모범부락도 따지고 보면요. 정책적으로 집중 투자된 곳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몇몇 성공 사례들 대규모로 홍보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요.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은 발전을 하고요. 경제 성장을 통해서 도시의 인구들이 모여서요. 도시 근로자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둘 다 막 좋게. 새마을을 펴서 농촌 새마을운동 펴서 서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농촌 여성들이나 젊은이들이 농촌 젊은이들이 서울로 갔잖아요. 네. 새마을을 펴서 간 거 아니에요. 결국 못 살다 보니까. 갔더니 그래서 박 씨가 그다음 뭐합니까? 도시 새마을 운동 하네. 공장 새마을 운동. 하여튼 새마을을 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낮에 재건 체조해야 되고 국민 체조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애국가 부르고 뭐. 저희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예. 새벽에 불려나가서 마을 청소해야 했어요. 그게 내 집 앞 슬기 운동이라고 있었죠. 예. 그게 원래 일제가 같은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1940년대 국민총력조선연맹 시기에 군기 잡겠다고 하던 게 내 집 앞 슬기예요. 그걸 박씨가 부활한 겁니다.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다 박씨가 일제 때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또 유신을 다룰 때, 본격적 유신을 다룰 때, 어쨌든 일제의 파시즘 체제가 어떻게 박정희 유신에서 하나하나씩 부활하는지 우리가 다 증거를 내놓을 거예요. 어찌됐건 또 이거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 없앴잖아요. 네. 그 시멘트가 쓰인 거 아니에요. 그죠? 스레트 지붕하고. 근데 이 부분도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이냐 할 때 그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요? 이 시기 시멘트 수출이 막혀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수출 지향형, 좋게 말해서 수출 지향형이지만 쉽게 말하면 수출 어준도가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시멘트가 그때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의 수출에 우리 뻑하고 삼척 시멘트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시멘트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이 안 되니까 어려워졌죠, 경영이.
이때 갑자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초가집을 마을마다 기분 개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군수를 통해서 새마을 지도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마을 이장에 갑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농가가 35호라면 그중에서 15호는 무조건 지분 개량 갈 것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돈은 군이나 정부에서 대주는 돈이죠? 깨몽. 예? 그렇지가 않죠. 이게 모험불학은 이제 특별하게 생산성이 높다서 포상시로 했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고 이제 사야죠. 아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돼요?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요. 요즘 뭐 그런 걸 잘만 하더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분 개량할 때. 네.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무슨 돈으로 전체 농민들에게 다 시멘트를 주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강요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해서 농가 부채가 또 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분 개량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마을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 20명한테 설문을 물었어요. 네. 빚만 졌다가 대답이었어요. 70%가. 예, 그러니까 초가집이 사라지는 만큼 농가 부채가 증대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직 한 마을, 그 당시 마을 이장들이 박정희 대통령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관의 개입과 정시 행정 그만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화, 환경 미화한다고 페인트를 들이다 팔았잖아요. 새마을 페인트. 그래서 빨간 거, 노란 거, 알록달록하게 무슨 성냥개비 색칠해 놓듯이 성냥가, 그 시멘트에다가 네. 원색을 했어요. 그 페인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 페인트 회사가 누구 건지 잘 찾아봐야 돼요. 다음에 제가 공개할 겁니다. 이 시기에 보면 이 페인트를 많이 파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네, 이런 것들. 야, 정말 이럴 때요. 저희가 흔히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계다 되면요. 예. 다 못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예, 산림 녹화도 코미디예요. 네. 나무는 많이 심었는데 이게 뭐죠? 우리나라 지금 종이 100% 수입이잖아요, 나무. 그렇죠? 유실 수가 없이 단일 품종으로 막 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실 수가 없으니까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써먹을 경제적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예. 실장님, 저희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기어이 뒷목을 잡고 마네요. 예, 참 한 번만에 안 끝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